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석 달 만에 모두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도 참 평화로웠어요.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거실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았습니다. 40년 전 사진 속 우리는 참 젊었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은행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치 누가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처럼 연달아 울려댔죠.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국민은행 연체 알림, 카드사 연체 안내, 대출 상환 독촉.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총 84건. 단 하루 만에 쌓인 연체 알림 문자가 84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출도 받은 적 없고 카드 결제를 밀린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제 적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게 84건의 연체 문자라니.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 어플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마구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틀리고 세 번째에야 겨우 로그인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 잔액 영원, 적금 잔액 영원, 남편 퇴직금 계좌 영원, 모든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제가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아들 결혼시키고 남은 여윳돈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9월 1일 출금 500만 원 시니어 라이프 투자. 9월 1일 출금 1000만 원 시니어 라이프 투자. 9월 3일 출금 2000만 원 시니어 라이프 투자. 9월 7일 출금 3000만 원 시니어 라이프 투자. 9월 10일 출금 5천만 원 시니어 라이프 투자. 모든 돈이 단 보름 만에 시니어 라이프 투자라는 곳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조혜경 집사님. 석 달 전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저를 카페로 불러내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며 권유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이었고 남편 장례식 때 제일 먼저 달려와 도와주셨던 분이었고 제가 혼자 외로워할 때마다 전화해서 위로해 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첫 달에 정말로 수익금 4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 모집 기간이라고,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특별히 제자리 하나 확보해뒀다고. 저는 그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왕 하는 거 크게 해볼까? 어차피 혼자 쓸 돈도 아니고 아들한테 물려줄 돈인데.
저는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승인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생활자금이라고 집 수리하고 생활비로 쓴다고 말했죠. 그게 보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제가 15년을 아껴서 모은 돈,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힌 5천만 원, 모두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조혜경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5번의 신호음 후 자동응답기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같은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기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집사님, 저 김순덕입니다. 통장이 전부 비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 좀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내 말을 안 듣고 욕심을 부려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이제 집도 잃게 될 거라고?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죠.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조 집사님이 저를 카페로 불러냈을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 안전한 투자가 사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늪이었다는 것을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9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여름의 무더위가 조금씩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교회 갈 때 입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가볍게 화장을 했어요. 요즘은 화장을 거의 안 하지만 주일에 교회 갈 때만큼은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니까요. 가방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고 헌금 봉투에 10만 원을 담았습니다. 남편과 약속했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11조는 꼭 하자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니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교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구경했어요. 단지 입구에 코스모스가 한창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흰색, 자주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아직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예배는 10시에 시작하니까 20분 정도 여유가 있었죠. 본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찬송가 반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반주자 자매님이 연습하고 계셨어요. 제 자리는 늘 왼쪽에서 5번째 줄, 통로 쪽 끝자리입니다. 남편과 함께 다닐 때부터 앉던 자리예요. 지금도 그 자리에 앉으면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합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었죠. 목사님은 교우들 간의 사랑과 신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주 안의 형제자매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남편 장례식 때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몇 권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조혜경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조 집사님은 저보다 5살 많은 73이세요. 하지만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는 분이에요. 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염색을 해서 검은색을 유지하시죠. 화장도 늘 하셔서 얼굴이 화사합니다. 그날도 집사님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계셨죠. 가방도 명품처럼 보이는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조 집사님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부터 잘 챙겨주신 분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특히 남편 장례식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하시고 문상객들 응대도 도와주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며칠간 집에 와서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나와 5분쯤 걸으니 작은 카페가 나왔습니다. 카페 그레이스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 근처라서 그런지 이름도 기독교적이었죠. 집사님이 앞장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따르릉 하고 문종이 울렸어요.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잔잔한 찬송가 연주곡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인사했고 집사님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창가 쪽 자리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교회 건물이 보였어요. 십자가 첨탑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죠. 집사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권사님, 혼자 지내시는 거 정말 힘드시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집사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집사님이 자주 연락 주시고 교회 식구들도 잘해주시잖아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리가 없죠. 매일 밤 텅 빈 침대에서 잠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는 여전히 외롭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집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브로슈어였어요. 두툼한 고급 용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진한 남색이었고 금색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글씨가 눈부셨죠. 집사님은 브로슈어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순덕이 권사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무심코 받아들었어요. 표지를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니어 안심 투자 플랜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기회. 투자. 그 단어에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저는 평생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투자는 위험하다며 늘 은행 적금만 했었죠. 집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노후 자금 운용 상품이에요. 아주 특별한 거죠. 일반 사람들은 못하고요. 오직 60세 이상 시니어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브로슈어를 펼쳐봤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 깨끗한 사무실 사진,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 안정적, 고수익, 시니어, 전용 같은 단어들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급스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 같은 거 잘 몰라서요. 하지만 집사님이 제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저축이에요. 은행 적금이랑 똑같은데 이자가 훨씬 높은 거죠. 집사님은 브로슈어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1년에 고작 1%에서 2%예요. 1,000만 원 넣어봤자 1년에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세금 떼면 얼마 안 남죠. 그런데 이 상품은 달라요. 월 8%예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1년이면 거의 100%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으면 1년 후에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세상에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자가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순덕아, 돈이 쉽게 번다는 말은 믿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런데 집사님은 제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저 믿으세요. 제가 권사님한테 나쁜 걸 권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최 장로님, 김 장로님, 각 장로님 다 하고 계세요. 장로님들. 그 단어가 제 마음속 마지막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이었죠.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 장로님은 작년부터 하셨는데 올해 초에 수익금으로 외제차 바꾸셨어요. 권사님도 보셨잖아요. 교회 주차장에 새로 산 벤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벤츠를 최 장로님이 몰고 오셨을 때 다들 부러워했었죠. 그 차가 이 투자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김 장로님은 아예 5천만 원 넣으셨어요. 벌써 수익금으로 300만 원 넘게 받으셨다고요. 박 장로님도, 이 집사님도, 강 권사님도 다 하고 계세요. 집사님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통장 사진이 있었어요. 계좌 잔액에 큰 숫자가 찍혀 있고 입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봐요. 이게 제 계좌예요. 저도 6개월 전에 5천만 원 넣었거든요.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40만 원씩 들어와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거의 5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달 규칙적으로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어떠세요? 권사님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돈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작은 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500만 원만 넣어보세요. 한 달 후에 4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게 진짜구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더 넣으셔도 되고요. 500만 원. 큰 돈이긴 했지만 제가 낼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통장에 그 정도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순덕아, 조심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러자 집사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세요. 당연히 아드님께 여쭤보셔야죠. 그런데 권사님, 이건 선착순이에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늦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만 모집한대요. 그 이후에는 내년까지 못해요. 선착순, 한정판, 이번 달 말까지. 그 단어들이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빨리 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수야, 엄마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 집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했어요. 시니어 전용 상품이라는 것, 장로님들도 다 하신다는 것, 이자가 아주 높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거 이상한데요? 월 8%면 연 100% 가까이예요. 그런 상품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니야. 교회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하고 계시대.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요.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 특히 교회 이용하는 사기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아들 말이 과하게 느껴졌어요. 애가 뭘 알겠어.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사기일 리가 없지.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저 하고 싶어요. 어머,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권사님. 그런데 저는 큰 돈은 무서워서요. 작은 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500만 원 정도요. 좋아요.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제가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 반, 불안함 반이었죠. 괜찮을 거야. 집사님을 믿고 장로님들도 하고 계시잖아.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집사님이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제법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 아저씨도 계셨고요. 여기 보니까 괜찮은데? 사기꾼들이 이런 데 사무실을 두겠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시니어 라이프 투자 간판이 붙은 유리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회색 소파가 놓인 대기 공간, 책상 위에 컴퓨터들이 놓인 사무 공간,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금색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조혜경 집사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 김순덕 권사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은 안쪽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상담실에는 조 집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어머, 권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담당자이신 강민호 팀장님이에요. 제가 권사님 자리 확보하느라 이분한테 정말 많이 부탁드렸어요. 강 팀장이라는 분이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분의 인상은 선해 보였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책상 위에는 은색 명함꽂이가 놓여 있었고 그분이 건넨 볼펜도 무거운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회사구나.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 팀장은 두툼한 파일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권사님, 먼저 저희 상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라이프 투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 회사입니다. 그분은 벽에 걸린 인증서들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원 등록증 등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500만 원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네, 좋습니다. 500만 원이면 월 8%, 즉 4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매달 5일에 권사님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강 팀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줬어요. 1년이면 480만 원이고요. 원금을 더하면 1480만 원이 됩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숫자로 보니 더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이 상품은 최소 3개월은 유지하셔야 해요. 3개월 전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요? 네. 그건 금융 규정이에요.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한 거죠. 대신 3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으실 수 있어요. 3개월. 석 달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강 팀장은 두툼한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A사 용지로 5장쯤 되어 보였어요.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읽어보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사님이 500만 원을 투자하시고 저희가 매달 40만 원씩 수익금을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부터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계약서를 다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준 도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괜찮은 걸까?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떨쳐냈어요. 집사님이 옆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장로님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꾹 눌렀어요. 좋습니다. 이제 계좌 이체만 하시면 돼요. 강 팀장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띠링. 이체 완료 문자가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음 달 5일에 첫 수익금 40만 원이 입금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 5일 되면 권사님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40만 원이 딱 들어올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500만 원 줄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다음 달이면 40만 원이 들어올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다음 달 5일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찍은 이 도장이 제 인생을 파괴할 사형 집행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덕아, 넌 지금 뭘 한 거야? 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입금 알림이 왔나 해서요. 시계를 보며 날짜를 세웠어요. 28일, 29일, 30일, 그리고 드디어 10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은행 어플을 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었어요. 당연했죠. 아직 새벽이었으니까요. 괜찮을 거야. 오늘 정말 들어올까? 9시가 되었을 때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알림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40만 원 시니어 라이프 투자. 40만 원. 정말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였구나. 정말로 들어오는구나. 어플을 다시 열어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10월 5일 입금 시니어 라이프 투자 40만 원.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사님 말씀이 맞았어. 아들이 걱정했던 건 기우였어. 저는 곧장 조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저 김순덕이에요. 어머, 권사님, 확인하셨어요? 네, 진짜 들어왔어요. 40만 원이 정말로. 그럼요. 제가 거짓말했겠어요? 앞으로 매달 5일마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요. 500만 원을 넣어서 한 달 만에 40만 원을 번 거예요. 은행 적금이었다면 고작 몇천 원밖에 안 됐을 텐데요. 그런데 며칠 후 조 집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수익금 잘 받으셨죠? 네,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생각 없으세요? 추가요? 네. 지금 500만 원으로 한 달에 4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넣으시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죠. 2천만 원 정도 넣으시면 한 달에 16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직 7,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 5천만 원과 제가 15년간 모은 적금 3천만 원, 첫 투자로 5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사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만 모집한대요. 다음 달부터는 못해요. 또 그 말이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시간 제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을 더 넣으면 한 달에 160만 원.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 계산을 해보니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일주일 후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권사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강 팀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이 2,500만 원이시니까 다음 달부터는 월 8%로 2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2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그 돈으로 뭘 할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 돈이면 아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손주 장난감도 사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대감만 남았어요. 다음 달 5일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역시 진짜였구나. 저는 기쁨에 들떠서 조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축하해요. 그런데 이번 달 말이 마지막 모집이래요. 특급 상품이 나왔는데 수익률이 2배예요. 월 16%. 하지만 최소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건 큰 돈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5,500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걸 거의 다 넣기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집사님,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망설여져요. 권사님,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이거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1억이에요. 1억. 그 숫자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5천만 원이 없는데요. 통장에 5,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럼 집 담보 대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 아파트가 얼마예요? 3억. 그럼 5천만 원쯤은 쉽게 나와요. 그 돈으로 특급 투자하시면 되죠. 하지만 빚을 지는 건 권사님, 이건 빚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집사님의 말투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빌려서 1년 후에 1억이 되잖아요. 대출 갚고도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1년 만에 5천만 원을 버는 거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혹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 통장에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이건 진짜였어요. 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 장로님도 집 2채 담보로 2억 넣으셨어요. 2억이요? 네. 1년 후에 4억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을 1년 만에 버는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현재 투자 2,500만 원, 통장 잔액 5,500만 원, 대출 가능 5천만 원. 만약 통장에 5,500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을 합치면 1억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어. 그럼 한 달에 얼마지? 이미 넣은 2,500만 원 월 200만 원. 새로 넣을 1억 500만 원 중 5천만 원은 특급 16%월 800만 원. 나머지 5,500만 원은 일반 8%월 44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440만 원. 1년이면 1억 7천만 원. 계산을 하고 나니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주택담보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젊은 은행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받으실 건가요? 5천만 원이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승인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생활자금이요. 집 수리하고 생활비로 쓰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시네요. 승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령이시라 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필요해서요. 이틀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산을 다시 했어요. 통장에 있던 5,500만 원, 그리고 방금 들어온 대출금 5천만 원, 총 1억 500만 원. 이 돈을 모두 시니어 라이프 투자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강 팀장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기존 투자금 2,500만 원은 월 8%로 200만 원, 이번에 추가하신 1억 500만 원 중에서 특급 상품 5천만 원은 월 16%로 800만 원, 나머지 5,500만 원은 월 8%로 440만 원, 합계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1,440만 원씩 들어올 겁니다. 1,44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그 돈으로 뭘 할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제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전부 넣었어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정말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석 달 동안 잘 들어왔잖아. 장로님들도 하고 계시잖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제 손을 잡는 꿈이었어요. 순덕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을 내가 우리 집까지. 여보, 이건 투자예요. 1년 후엔 돈이 2배가 돼요. 순덕아, 정신 차려. 그건 사기야. 아니에요. 제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어요. 저는 그 꿈을 꾸고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일 뿐이야. 남편이 걱정하시는 꿈. 다음 날 아침 조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어제 입금하신 거 확인했어요. 이제 한 달만 기다리시면 1,440만 원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어요. 지금까지 잘 됐잖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날 밤 또 남편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여보, 괜찮아. 한 달만 기다려봐. 정말로 1,440만 원이 들어올 거야. 저는 꿈속에서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제 통장에 들어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연체 문자 84건이었습니다. 11월 5일. 드디어 첫 대박 수익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1,440만 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잠에서 깼습니다. 9시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입금 알림이 없었어요. 9시 30분. 여전히 없었습니다. 10시, 11시, 정오.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10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통화 중이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저 김순덕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발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엘리베이터, 7층.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익숙한 유리문이 보였어요. 시니어 라이프 투자.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유리문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소파도 벽에 걸렸던 인증서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얗고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저는 문을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여기요. 누구 없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시끄럽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저기, 이 사무실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며칠 전에 이사 갔던데요. 밤중에 짐 다 빼고 갔어요. 며칠 전이요? 언제요? 글쎄요. 사흘쯤 전, 어느 날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사를 갔다고? 며칠 전에? 1억 3천만 원. 평생의 전 재산. 집까지 담보로 잡힌 5천만 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건물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 집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없어졌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투자. 몇 개의 기사가 떴어요. 노인 대상 투자 사기주의보. 태계속 시니어 전용 투자 상품. 실체는 폰지 사기. 교회 신도 노려 수십억 편취. 일당 잠적. 폰지 사기. 아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엄마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주거래 통장 영원, 적금 영원, 퇴직금 계좌 영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집을 잃게 되겠구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남편이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내가 석 달 만에 다 날렸어. 새벽 4시 저는 거실로 나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갈 거고 아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줬고 제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택.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몇 킬로그램이나 빠진 것 같았죠.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8째 되는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순떡아, 나야 박 여사. 문 열어. 저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형님,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박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왜 이래?
박 여사님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강제로 저를 옷 갈아입히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박 여사님은 김치찌개를 2그릇 주문했습니다. 먹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덕아.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형님,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집도 잃게 될 거고 아들 얼굴도 볼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아, 너 혼자만 당한 게 아니야. 네. 노인정에 소문이 쫙 퍼졌어. 너 말고도 다른 할머니들도 당했어. 최소 10명은 넘을 거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10명이요? 응. 다들 같은 수법에 당했어. 조혜경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 혼자 숨어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 같이 모여서 대응해야 한다고. 박 여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형님, 근데 어떡해요? 일단 피해자들 모아. 다 같이 경찰서 가서 집단으로 신고하는 거야. 한 명보다는 10명이 훨씬 센 거 알지?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해. 신문사, 방송국. 이런 사기꾼들 뉴스에 나오면 경찰도 더 열심히 수사할 거야. 그날부터 저와 박 여사님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노인정에 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시니어 라이프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떤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요. 처음에는 다들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하지만 저와 박 여사님이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자 하나 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 3천만 원 날렸어요. 저는 5천만 원이요. 저는 2천만 원. 피해 금액을 다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12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혜경이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모였습니다. 노인정 한쪽 구석에 둥그렇게 앉아서요.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집단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합시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립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해봐야 알죠.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박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날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날 오전 12명의 노인이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단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했어요. 시니어 라이프 투자라는 사기 조직에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12명이고 총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담당 형사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40대쯤 돼 보이는 형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차례로 진술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형사는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나자 형사가 말했어요.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한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우리는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자를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기사화하겠습니다. 이런 사기는 꼭 알려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일주일 후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노인 타깃 투자 사기 극성, 피해액 수억 원.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덕님 용의자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강민호라는 사람입니다. 시니어 라이프 투자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조혜경은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경? 20년 넘게 알고 지낸 그 사람이 해외로 도망쳤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1년이 더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거 소식이 온 후로도 재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강민호의 재판날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어요.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예전에 사무실에서 봤던 그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검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혜경 등과 공모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123명, 피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123명, 12억 원.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변명도 했습니다. 저도 조혜경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투자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제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당신도 공범이잖아.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호는 다수의 노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벌여 1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막대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고작 7년이에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이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호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없어요. 대부분의 돈은 조혜경이 가져갔습니다. 조혜경은 언제 잡아요? 계속 추적 중입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혜경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혜경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려받은 건 고작 10%였어요. 제 경우 1억 3천만 원 중 1,300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영영 사라졌어요. 11월부터 대출 상환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석 달째 되던 날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그로부터 다시 석 달 후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천만 원을 갚지 못한 대가였죠.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평생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저는 텅 빈 거실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어요. 이삿짐을 싸고 작은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알고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방 하나 드릴게요.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인정 관리자님이었어요. 순덕 씨, 혹시 청소 일자리 관심 있으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두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빗자루를 들고 지하 주차장을 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의 생활도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좁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벽이 보였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하늘과 나무가 보였는데 이제는 회색 벽만 보입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죠. 이 방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소개받은 일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하는 거였죠. 68배 나이에 청소부가 되다니.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순덕아, 힘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관리소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김순덕 씨죠? 오늘부터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청소도구 있고요. 담당 구역은 이쪽입니다. 소장님은 지하 주차장과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4시간 근무해요. 시급은 10,000원이고요. 하루 4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50만 원 남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걸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계단을 걸레질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쉬지 않고 4시간을 일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을 놓치면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권사님이었어요. 어머, 순덕이 권사님? 그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 네. 요즘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 일이 있었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참 안 됐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단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작은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는 혼자 잘 살아. 엄마, 청소 일 하신다면서요? 68배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하세요? 동네에서 우연히 봤어요. 엄마가 작업복 입고 청소하시는 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안 된다.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짐이에요? 엄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수야, 엄마는 내가 실망스러워하는 거 알아.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아빠가 남긴 유산까지 날렸잖아. 엄마는 자격이 없어. 너한테 손 벌릴 자격이. 엄마, 가거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인생 살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순덕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온 지 1년 됐죠? 네, 그렇네요. 일 잘하세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보다 훨씬 꼼꼼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급 1,000원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1,000원. 하루에 4,000원, 한 달에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였어요. 그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노인정에 갔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순떡아, 잘 지내? 박 여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형님. 그럭저럭요.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하루하루 버티지. 다들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요. 노인정에서 강연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박 여사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정 관리자에게 부탁했어요. 저희가 투자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다음 주 수요일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강연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정리하고 사기 수법을 분석했습니다. 강연 당일 50명도 넘게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혜경 집사님을 만난 이야기, 500만 원을 투자한 이야기, 점점 더 큰 돈을 넣은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까지요. 저는 평생 모은 돈 1억 3천만 원을 석 달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이제는 작은 월세방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욕심이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었습니다. 둘째, 믿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기꾼은 바로 이런 신뢰관계를 이용합니다. 셋째, 무지였습니다.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폰지 사기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월 8%, 16% 같은 수익률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금리가 연 3%인 세상에서 월 8%가 가능할 리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권유해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도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꼭 가족과 상담하세요. 제 아들이 말렸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실수로 집까지 잃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권사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여러 노인정을 돌며 강연을 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복지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기수야, 여기서 뭐해? 엄마 마실 기다렸어요. 왜?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아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커피를 주문하고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안에는 새 옷과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기수야, 이건 엄마 청소 일하시는 거 알아요. 힘드시잖아요. 옷이라도 편한 거 입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68배. 제가 못난 아들이라.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야. 엄마가 욕심을 부린 거지.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가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었잖아. 너는 맞는 말을 했는데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발요. 기수야,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발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들의 간청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갈게.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생활비는 낼게. 엄마가 버는 돈으로. 그렇게 하면 너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잖아.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엄마 자존심이 있어. 그렇게 하자.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한 달 후, 저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으로 쓰게 되었어요. 손주 녀석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살아요? 할머니가 여기서 우리 강아지랑 같이 살 거야. 좋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매달 버는 돈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냈어요. 50만 원씩이요. 아들은 받기 싫어했지만 이건 엄마의 자존심이야. 제발 받아줘. 결국 아들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손주 녀석 통장에 넣어주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노인정에서 또 한 번의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강연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바로 어제 비슷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권사님 말씀 듣고 거절했어요. 정말요? 만약 오늘 강연을 안 들었으면 저도 속았을 거예요. 권사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은 비록 잃었지만 나는 더 큰 걸 배웠어요. 욕심을 버리는 법,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요. 집에 도착하니 손주 녀석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정말 대단하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1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겸손, 지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요. 지금도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들 말을 들었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선택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는 삶을요. 작은 방이 있어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한 삶을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월 8%, 16%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100% 사기예요. 은행 금리가 연 3%인 세상에서 월 8%가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권유해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 집사님도 저를 속였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조심하세요.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은행 이자 1%가 아깝다는 욕심에 월 8%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정부 인증 같은 말도 의심하세요. 조 집사님이 보여준 브로슈어의 등록번호는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저는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보고 아들이나 딸에게 보여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실수로 집까지 잃었습니다.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저처럼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거. 저 알아요. 괜찮아. 엄마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잖아. 제 대답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여 줄 뿐이었죠. 밤이 되어 제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3년 전 제가 5천만 원을 이체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걸레로 계단을 닦을 겁니다. 허리는 아프겠지만 묵묵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손주와 놀아주고 저녁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겁니다. 주말에는 노인정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사기 예방 강연을 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의미 있고 감사한 삶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저처럼 큰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저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어요. 욕심을 버리는 법, 검소하게 사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나쁜 거지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68배 나이에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손주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 속에 있습니다. 혹시 이미 실수를 했다면 다시 일어서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주변의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카톡, 문자,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한 가족이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